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누구냐를 두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입니다. 여기서 여야 각각에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소위 인싸로 등극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이 외에도 어제 열린 여야 대선 경선 주자들의 TV 토론의 내용,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주인 얘기 등 이어갑니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박선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덕수궁 돌담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약하게 이어지던 빗줄기는 현재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흐린 구름은 낮 시간까지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릴 수 있겠고요. 또 남부와 제주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때는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청,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20mm에서 많은 곳은 70mm로 지역 간 강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가을빛이고 꽤 요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요.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는 맑은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MBN 뉴스 박선아였습니다. 요즘에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 많이들 주문하시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세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리포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 일행이 주문받은 음식을 내려놓고 손님에게 카드를 건네받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고는 결제가 되지 않는 듯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목에 걸고 온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합니다. 알고 보니 처음 긁었던 단말기는 불법 카드 복제기였습니다. 복제기로 카드 정보를 먼저 빼낸 뒤 결제가 안 됐다며 진짜 카드 단말기로 다시 결제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카드 이력서에서는 2번 긁혔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아무 의심 없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런 식으로 배달 손님들의 신용카드 12장을 불법 복제했습니다. 장당 50만 원의 위조 카드를 사들인 다른 일당은 귀금속 매장 등에서 1,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면 결제할 때 쉽게 카드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은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김원미 기자, 지금 리포트 보니까 바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복제가 되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많이 주의를 좀 환기하시라고 일부러 좀 이 아이템을 골라봤습니다. 영상을 좀 처음부터 같이 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배달 음식을 배달하는 이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제를 하는데 이 처음에 손에 든 이 카드 리더기로 한번 쓱 긁습니다. 근데 처음에 긁고서 이상한 좀 갸웃갸웃하다가 목에 건 다른 카드 리더기로 다시 한번 이 결제를 시도를 하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처음에 이 손에 들고 시도를 했었던 카드 리더기가 바로 카드 복사기였습니다. 복제를 처음에 이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하는 것처럼 해서
카드를 먼저 복제를 하고 그 뒤에 목에 건 걸로 이제 진짜 결제를 했었던 아하. 건데요. 정말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복제된 카드 이 장당 50만 원을 주고 이 다른 사람한테 이 팔려갔고 이 카드를 산 사람이 금은방 등등 여기저기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 1,700만 원어치 이를 샀다고 긁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금은방에서 이 수백만 원의 금액이 결제됐다는 이 결제 문자를 받은 피해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피해자의 얘기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아무 의심 없이 기사분한테 카드만 건네주고 이제 저는 강아지들을 이제 집 안으로 넣어놓는 도중에 그분은 이제 결제를 하셨거든요. 하시고 이제 저한테 결제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카드를 건네주셨고 카드가 된 사항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결제하시는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고 결제가 됐습니다 하고 저는 카드를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카드 이력서에서는 뭐 2번 끊겼다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아무 의심 없이 저는 카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저한테 6시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460만 원 정도의 카드가 결제가 됐다. 라는 부분이 뜨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카드사에서. 저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카드로 이게 결제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전화 받은 사람은 이제 신한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 본인이 사용한 게 맞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카드가 도난이 돼서 사용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이 피해자분 이 황당함이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느껴지죠. 그러네요. 사실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장에 가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요즘 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직접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배달 기사한테 직접 결제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사실 내 카드가 복제되고 있다는 거를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저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카드를 복제할 때랑 실제 결제를 할 때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배달 기사가 이 복제기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긁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진짜 결제를 할 때는 이 꼽는 방식으로 이 결제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안 보이셨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카드가 다 이 IC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꼽아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복제기는 긁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구형 카드 결제기가 아니라 요즘에 뭐 거의 대부분의 결제를 할 때는 이 카드로 결제를 할 때도 이 꼽아서 한다는 점. 하지만 가장 좋은 예방법은 직접 결제보단 이 비대면 결제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이번 범죄는요. 정말 이 일부, 그러니까 극소수의 나쁜 마음을 가진 이 배달 기사의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보면 배달앱에서도 대면 결제보다는 이렇게 좀 온라인 결제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반드시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대면 결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 설명대로 자, 이렇게 긁는 방식의 결제보다는 카드를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결제 방식, IC칩을 이용해서 카드를 꽂아서 하는 결제 방식을 꼭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싸 이명박, 이동석 기자. 인싸 이명박이 무슨 얘기예요?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누리꾼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을 받았다, 이런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을 알려줬더니 직접 반응까지 이 전 대통령이 보였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명, 바로 인싸로 불린다고 글쓴이는 전했는데요. 인싸요? 네, 그렇습니다. 인싸는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다.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각종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부르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 모임에서 좀 한켠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 알려드리면 두 개를 아시는 역시 김태일 앵커십니다. 예, 영어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편지 끝에 인싸 이명박이라고 직접 자필로 서명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인싸 이명박 이렇게 썼군요.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온라인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방법 등이 현재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답장을 받은 사연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종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답장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외롭다. 또 하나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41년생이니까 올해 81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17년형을 받아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그 팬이라면서 존경한다면서 편지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갈 때 굉장히 반대 운동도 많고 태극기 부대가 뭐 지금도 교도소 앞에 시위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3월 달에 구속됐는데 그때 여론조사해 보니까 구속이 잘못됐다 하고 대답한 게 20%밖에 안 돼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대선 예비 주자들 토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거는 화제에 오르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화제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좀 외로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감옥 생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12.16 사태 이후에 한 18년간 칩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이 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근데 이명박 대통령 성격상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 시장도 했지, 국회의원도 했지, 뭐 현대건설 사장도 하고 주로 사람 만나고 활동하다가 갑자기 딱 저렇게 갇히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편지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오면은 어차피 사면 얘기가 좀 거론이 될 거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뭐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편지 내용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 앞으로 밝고 웃으면서 만나자 이랬거든요. 열심히 산 거는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정직하게 사는 거는 사실 사법부에서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면을 앞으로는 좀 명예회복을 해서 활동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혼자 있는 게 단련이 됐어도 이 수감 생활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곽상도 아들 산재라더니 조기 축구 맹활약. 자,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물론 이 50억 원 중에 상당수는 이 건강 악화에 따른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는 게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곽 씨가 건강 악화된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좀 나와요. 맞습니다. 사실 이 화천대유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한테 해준 위로금 50억 중에 무려 44억 원 이상이 산재 위로금이다라고 해서 사실 많은 분들 산재 사망금도 44억이 나오기가 힘든데 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이 산재 위로금으로 44억을 넘게 받았나 궁금하셨을 텐데 이 아들 곽 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조기 축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라는 이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한 매체의 보도였는데요. 이 서울 송파 지역의 한 아파트 조기 축구회의 온라인 게시판 올라온 글들을 이 근거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 2018년부터 분명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본인은 밝혔지만 네. 이 보니까 2018년 이후로도 굉장히 이 조기 축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곽 씨가 조기 축구에서 이 활동을 한 거 이 글을 토대로 보면 이 축구 경기에 참여한 게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뛴 게 2018년에만 최소 7번, 2019년에 최소 20번, 2020년 작년에 최소 14번은 경기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 심지어 작년 2월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축구 경기 중에서 이 곽 씨가 직접 결승골을 터뜨려서 히어로로 등극을 했다. 그러니까 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글도 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활약을 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참여만 한 게 아니라 주축으로 굉장히 잘 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기축구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건 사실 뭐 2018년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에 올라온 글들을 보게 되면 이 회원인 곽 씨의 아버지, 이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라면서 우리 회원 뭐 곽모 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는 이 축하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밝힌, 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곽 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건강이 악화됐다는 부분.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렇게 조기 축구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부분. 이런 얘기들이 좀 배치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고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의 어제 본회의 모습 텅 빈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대신 SNS를 통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SNS 통한 입장 표명을 좀 보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라면서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도 이 곽 의원에 대해서 제명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본인은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아들 관련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이 의원직 사퇴 또는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반대로 이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원직 제명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상돈 전 의원은요, 곽상도 의원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미숙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곽상도 의원의 제명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너무 성급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직 사퇴 그리고 제명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0억을 퇴직금으로 31살, 6년 근무한 대리급 청년에게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재벌 총수직이고 법정 퇴직금의 200배나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애 1등급의 산재를 받은 사람에게도 보니까요. 2억 원 이상 최고 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명, 어지럼증, 뭐 기침 이런 거 가지고 지금 50억을 줬다고 그러는데 본인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조기축구에서도 맹활약을 하는 그런 공격수 역할을 해가지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첫 번째로는 이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내년 3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문제 굉장히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투루 다뤘다가는 여야 모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현재 탈당돼 있지만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아니나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제명 조치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역시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냐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를 강하게 압박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것을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여야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곽상도 의원의 태도, 반응이에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의원직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여야가 과연 합의해서 강제로 제명 조치를 하겠는가?
윤리 거쳐서 본회의에서 제명하려면은 전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국회의원 제명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곽상도 의원을 강제로 제명 조치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윤 대표님,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곽상도 의원 제명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뭐 의원직 사퇴, 뭐 제명 언급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뭐 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이렇게 곽상도 의원 제명에 동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곽상도 의원이 특히 청와대나 민주당 저격수로 유명했던 국회의원이니까 네네.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아들이 받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있으니까 같이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그 제명이 받아들이려면 3분의 2가 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손잡으면은 제명시킬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곽상도 의원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었던 일 갖고 윤리위원회 회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국회의원 4월 선거 이전에 있었던 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할 때 과거 정부에서 있을 때 아들이 취업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다, 제명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의원이 뇌물은 틀림없이 뇌물이에요. 근데 뇌물의 두 가지를 만약에 제가 아직 뭐 나눈다면 뇌물이라고 아직 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나눈다니까요. 네. 법률상 뇌물, 윤리상 도덕상 뇌물. 근데 법률상 뇌물은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건 수사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덕상으로 봐서는 이거 뇌물이다 이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봤을 때. 봐서는 국민의 눈에서는 이거 안 맞다 이거죠.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가 저렇게 제명까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의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국민의힘 당 대표가 사실 이거 50억 있었다는 거 벌써 알았거든요. 일주일 이상 쉬쉬하다가 나오니까 오히려 곽상도한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려면 국민의힘부터 사과하고 반성 당 지도부가 해야죠. 근데 제명부터 한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제명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은 순서가 그 뒤 순서라 이거죠. 진상조사하고 당 지도부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저렇게 당 지도부가 허둥지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 당에서 뭐 서너 명이 뭐 50억 이상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당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말은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자택 매매 외.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검찰에서 이제 전담 수사팀이 어제 꾸려졌어요. 꾸려진 지 하루 만에 오늘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요. 오늘 오전 화천대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만의 일이었는데요. 검찰은 또 화천대유에서 관계자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비롯해서 관련자 자택 등도 동시에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화천대유는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고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2015년부터 화천대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출국 금지하는 한편 그 천화동인 5호 대표를 불러서요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이번 의혹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키워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화천대유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친이 연관됐다는 이런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보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이 전직 법조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만배 기자의 친누나이자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이 천화동인 7개 회사 중에 하나의 사내 이사이기도 한 이 김모 씨, 이 친누나인 김모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2019년에 사들였다. 이 상당히 수상하지 않냐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매체의 보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윤석열 후보자 부친이 살던 그 연희동 단독주택 그 골목가는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자 부친의 집을 그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나온 매물을 산 게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그 서로 통해서 직접 거래를 이제 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보시면 해당 매체는 이 바로 그 지역은 이 사려는 사람도 없고 뭐 팔려고 내놓는 사람도 없어서 아예 매매가 형성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이랑 마침 그 집을 만나서 샀느냐라고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마도 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거래한 가격도 굉장히 좀 수상하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의 시세가 실거래가는 33억에서 한 40억쯤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래된 금액을 보게 되면 19억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 다운 계약서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화천대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뇌물을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랑 화천대유의 어떤 연관된 이 정황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 김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기자 이 형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꺼낸 이 일화 사례 하나가 이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이 특검이 임명되자마자 이 법조 일진 기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건 역시 이 김만배 기자를 통해서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박영수 특검 그리고 당시에 이 김만배 기자가 상당히 막역한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그때 이 박영수 특검이 일진 기자들한테 물어본 게 내가 지금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수사팀장은 누구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시 김만배 기자가 얘기를 한 게 성렬이 형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이 성렬이 형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호칭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이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의혹 보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살던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다. 이거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매입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지영 기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이 있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 측 이 부동산 매매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끼고 한 정상 거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고 이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 부친이 지난 2019년 3월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연희동 집에 계단을 오르는 게 불가능해서 이 중개업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천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서 3명 정도를 소개받았는데 그중 한 명인 김 씨에게 매도를 한 것이다. 김 씨의 개인 신상이나 이 재산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고 개인이 집을 사는데 이 천화동인 사모에 투자했는지도 이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 없다라면서 이 자신과 대장동 의혹의 관련성 또 김만배 씨의 이 누나라는 걸 알았다는 점,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당시에 지급했던 중개 수수료 영수증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김 씨에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끼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의 계약서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당시에 그 매수인이 매매 가격을 19억 원으로 자신은 불렀는데 이걸 1억 원이나 깎아서 18억에 달라고까지 했었다. 이렇게 실리까지 이루어졌던 정상적인 거래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입장문을 내서 조금 전에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의혹을 보도한 해당 매체에 대해서 오보다라면서 오늘 중으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또 앞서서 김의겸 의원이 제시를 했던 네. 이 김만배 씨와 윤 전 총장이 과거부터 친분이 두터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 경력이 길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다. 아는 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취재원 간의 그런 친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매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알 수 없었고 이 매매도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반박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은 계속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유승민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친의 고관절 부상으로 급매물을 내놓는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샀다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왜 하필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에서 일어났냐며 다운 계약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또 아무리 급해도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홍 예비후보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사건에 박영수 특검이 이분이 굉장히 그 비리의 덩어리 같은데 박영수 특검이 돼가지고 수많은 검사 중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가지고 수사팀장을 시킨 거는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 계실 때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까?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현대자동차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사건들을 했기 때문에 같이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케이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그만두셨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그건 잘 모르겠고. 예.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배 교수님, 지금 이 대장동 의혹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에 지금 윤석열 후보까지 좀 언급이 돼요.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일각에서는 야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이번 이 부동산 매매 관련한 의혹 보도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지금 이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핵심 비리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핵심 그 비리 그룹으로 우리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곽상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대 민정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뭐 50억 약속그룹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50억이 터무니없는 돈이 그냥 줬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뭔가 커넥션, 대가성의 그런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딸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를 임의 부장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아파트를 임의 부장함으로 인해서 그냥 뭐 증여세 내지 않고 본인이 뭐 8, 9억 정도를 지금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죠. 정상적인 그리고 또 이제 분양이었다고.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고문료를 한 달에 뭐 1,500만 원, 연간 한 2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찬호 전 검사장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법조 인맥이고 특히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떻게 보면 대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법조계 비리 사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끝날지 앞으로 계속해서 뭐 50억 약속 그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들어가고 자금 흐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구체적인 용처가 밝혀진다면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뭐 구체적인 대가성이 드러난다면은 또 여기에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좀 하긴 한데 거래가 안 되는 데는 아니에요. 서울의 연희동이잖아요. 네네. 위치 좋잖아요. 네.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보도가 좀 과장된 게 있는 것 같고 또 뇌물이 만약 된다면 시세보다 비싸게 해야지 좀 뇌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싸게 하는 상식적으로 뇌물도 봤을 때는 있나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물론 뭐 추측을 한다면은 박영수 특검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또 친하니까 뭐 좀 우리 집 안 팔려 하니까 박영수 특검이 뭐 소개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줘서. 아직은 뭐 추리 소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 매매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뭐든지 좀 정상적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거죠. 31억의 주택을 19억에 내놨다는 것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써주고 그만큼의 차익을 현금으로 줬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배종우 교수 그리고 윤영걸 대표의 의견도 나뉘는 것처럼 자, 이번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각각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도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좀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지금 윤영걸 대표 발언 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박영수 그 특검에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연관성이 많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박영수 전 특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까 뭐 토론회 영상 지금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이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실제로 일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럼 깨끗한 게 맞습니까? 라는 취지로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대장동 사건이 설계부터 상당히 좀 수상한 이런 사건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 때 이걸 몰랐느냐. 이걸 알고 했으면 공범인 거고 몰랐으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받았냐면 아니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받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몰랐다. 차라리 공범은 분명한 건 공범은 아니고 무능하다면 차라리 무능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영수 전 특검이 맡은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그 국정농단 사건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을 이 책임지고 지휘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 구속까지 시킨 사람인 건데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여권 인사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 고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근데 이제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 인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임명장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강하게 추천했던 인물이고 또 그때에도 황교안, 우병우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고민정 의원은 이 박영수 당시 이 특검이 이 여야에서 이 추천을 할 때 특별검사 후보로 올라왔을 때 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이 주장을 했었던 인물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후보 중에 결국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고른 인물이 결국 박영수 당시 특검이었던 거 아니었냐라면서 야권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또 다시 연관한 게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얘기를 하죠. 네. 이 당시 검찰총장, 이 윤석열 이 당시 수사팀장을 이 고른 거, 이 박영수 전 특검이랑 당시 이 상당히 친한 사이고 일을 잘한다고 같이 일을 여러 번 해갖고 이 박영수 특검이 골랐던 거 아니냐. 그럼 윤석열 후보도 이 여권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글쎄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윤정 기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가운데 황교안 후보도 이 김만배 씨하고 연관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어제 국민의힘 4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교안 혹시 대표께서는 그 김만배 대표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만난 적도 있습니까? 우리 대학 동문입니다. 아니, 만난 적도 있습니까? 만났습니다. 근래에도 만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마지막 만난 게 언제인가요? 한 4, 5년 전 같습니다. 한 7, 8년 전 같습니다. 혹시 대장동 얘기도 혹시 나온 적이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김만배 씨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인맥들이 이 성균관대 동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황교안 후보 역시 이 성균관대를 나왔습니다. 황 후보는 성균관대 법대 77학번, 이 김만배 씨는 동양철학과 84학번인데요. 이 동문으로 인연을 맺어서 아는 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황 후보는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7, 8년 전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안 봤다. 또 대장동 관련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7, 8년 전 당시가 이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만났던 시기가 공교롭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해서 뭐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뭐 이화영 전 의원 등등 해서 특정 대학의 학맥, 소위 얘기하는 학맥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도 뭐 어떤 특정 대학 또 학맥인 것 같고요. 자, 글쎄요, 이 학맥, 특정 대학과 관련된 이런 연결고리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추후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서요.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죠. 소위 50억 약속 클럽설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50억 약속 클럽,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언론에 따르면요. 천화동인 관계자 측이 화천대유 사업과 관련해 사업 편의성을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약속그룹이 존재한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그룹. 네, 맞습니다.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나중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박영수, 권순일 외에 50억 원을 주기로 한 제3 약속그룹이 존재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언론사 고위직을 비롯한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보고를 받은 것 중 곽상도 의원 외에 제3의 인물이 서너 명 정도의 인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의혹들이 같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그냥 저희가 정당에서 이제 있으면 많은 제보를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보고 받았던 내용들 하나더라도 그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 가지고 한 3-4명 정도의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당연히 뭐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는 이제 막 금액과 이런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막 돌았는데 사실 제가 받았던 내용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 받았다는 금액과 내용의 차이도 있고 한데 여러 명의 인사들의 이름이 돈 어떤 사설 정보지 형태의 내용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속에 이게 얼개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에서도 입장을 전했는데요. 화천대유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인사들에게 50억씩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건 사실이 전혀 아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김원미 기자, 이렇게 화천대유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이 공세가 계속해서 좀 세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이준석 대표의 얘기, 이 내가 보고받은 이 제보 중에는 곽상도 의원이랑 같이 뭐 서너 명 정도 이 인물이 더 언급이 됐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서너 명이 누구냐. 그 서너 명 다 같이 밝히고 다 같이 사퇴하라고 해야지. 지금 곽상도 의원 한 명만 얘기하고 혼자 사퇴하라고 하니까 곽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다 밝히고 다 같이 손잡고 나가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 50억 약속 클럽설과 관련해서 뭐 실명도 좀 나오고요. 네. 저는 뭐 누가 거론된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실명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고. 글쎄 이거는 어떻게 파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서너 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고 또 다른 뭐 당이나 또 저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 관계된 인맥을 통틀으면은 앞으로 상당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액수도 50억 클럽이다 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을 그 30대 초반을 50억을 챙겨줄 정도면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천대유는 뭐 부인은 그렇죠.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야 막론하고 상당히 이번 게 왜 국민의힘이 많냐? 처음에 땅 산 게 2009년에 MB 정부 때 샀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인허가 받은 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남시장 때 또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관련된 게 이제 김만배 저 화천대유 대주주하고 저 남욱 변호사 그분에 관련 인맥들 아마 계속 조사를 세게 해보면은 50억 클럽이 상당한 명단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설이 맞다면 네.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가정이신 거죠. 그렇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을 줄 정도면은 다른 더 개입된 사람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요.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인물들을 보면요. 뭐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이 되는 인물이 바로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 그러면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근 씨,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뭐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아무튼 뭐 매일매일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거론됩니다. 윤정 기자. 네. 자, 이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이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정민영 변호사라는 인물이 거론이 돼요. 이 정민영 변호사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이 성남도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 이 성남도시공사에 입사를 합니다. 네. 이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이 성남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업자 선정까지 절대평가에 3시간, 뭐 상대평가를 4시간밖에 하지 않아서 심사가 졸속에 끝났다. 졸속 심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결국에는 정 변호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정 변호사가 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서강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또 대학이 또 언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 심사에 참여해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 이 정작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요. 네. 또 특히나 이 정 변호사가 지난 25일에는 성남도시공사를 찾아가서요. 지금 이게 의혹이 이미 한참 불거져 있는 상황에 성남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지난 2015년 자신이 관여했던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를 1시간가량 열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접촉이다,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 변호사가 이 성남시의회 의원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다라는 취재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의 부동산 패밀리 4인방 중 한 명이다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던 이력도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 양측에서 이 정 변호사가 과연 누구의 인물이냐라는 내용을 두고 좀 공방을 빚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 과연 이재명 지사 측이냐 아니면 야권이냐 어느 측이냐 하는 공방이 계속해서 뜨거워집니다. 그중에 한 명이 또요. 이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대장동 이 개발의 당시 책임자였던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출신이죠. 유동근 씨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냐 아니냐 이런 공방도 좀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보니까 이 유동근 전 본부장이 이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또 친분을 과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동구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죠. 사장 직무대리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것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지휘하고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 과거 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다면서 전혀 측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지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전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보낸 사람이다 이라면서 황제처럼 행동하며 이재명 지사와 친분 과시를 엄청 했다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차기 수사를 통해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두고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간 공방도 상당히 거세집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이 또 엄청나게 과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전이 과한 이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 건데요. 이재명 지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몸통 또는 머리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50억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그게 만약에 여권 인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야권 인사들 같다. 근데 이거를 다 숨기고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이게 몸통은 이재명이 다 그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알고도 모른 척 덮으려고 했다. 내가 권고사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가 난사를 시작했다라면서 이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입이 험한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난 똑같이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한다라면서 나도 굉장히 세게 얘기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라고 아이고. 굉장히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지사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좀 같이 맞붙는 모습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오전에요. 이 지금 논란이 되는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무능이냐 부패냐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기본적으로 하천대유라는 주민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부도덕한 집단과 같이 이런 추진한 개발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참 수완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자,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보신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보신 이준석 대표는 이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수상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재명 지사를 이 저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특검 거부는 결국 연루가 됐다는 걸 차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특검 수용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러면 비리를 은폐한 대통령이라고 이 임기를 마감하게 될 겁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요구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이런 작전이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여권 내에서도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승민 민주당 의원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못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그쪽으로 갈 텐데 특검 못할 뭐 게 시간 뭐 있나? 문제가 시간 이제 말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 최단 기간 내에 정치적으로 빨리 합의 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경찰이나 검찰 기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하고 특검이 가동되면 넘기면 될 일 아닌가. 오히려 더 그것이 지금의 이렇게 막 번지는 들불처럼 번지는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건 거의 극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말빨이 별로 힘이 없죠. 네, 이승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못할 게 뭐가 있냐. 일단 오히려 특검 자체가 들불처럼 번지는 걸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다만 저같이 생각하는 건 극소수의 의견이라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또 저는 별로 힘이 없다면서요. 다만 특검 요구를 받자는 의견에 대해선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검찰이 전담 수사팀 어제 꾸려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수사인데 검찰 수사하는 거하고 특검 수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가요? 예, 특검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직접 연결된 그런 권력 비리일 경우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비리다,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하겠지만은 딱 떨어진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불법 비리가 나온 게 없고 두 번째는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법안을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반 의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4석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수사 결론을 내야 되는데 특검을 도입할 경우는 최소한 서너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선 한 복판에 열리니까 특검 전국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주체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특검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